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딸이 엄마 이것 봐 하면서 팔에 퍼져있는 두드러기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 이거 왜 이래? 오늘 뭐 먹었어? 딱 보니까 식중독 같았어요. 너 혹시 낮에 먹던 치폴레 남은 거 저녁에 또 먹었어? 맞아. 치폴레 먹고 남은 거 아까 저녁으로 먹었지. 아휴, 진짜 딸아이가 치폴레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멕시칸 음식 있죠? 항상 볼을 사면 한 번에 다 먹지를 못하고 남겨둔 걸 나중에 먹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음날 먹으면 괜찮은데 냉장고에 안 넣어두고 방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먹으니 매번 탈이 나는 거죠. 게다가 이번 주 날씨가 아주 살인적으로 덥거든요. 푹푹 찌는 미친 더위였어요. 고기와 야채, 사워크림 등이 들어가 있는데 먹다 남은 거니 침이 뒤범벅돼서 몇 시간 지난 후에 먹으면 이런 날씨엔 안 좋을 텐데. 예민한 딸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고선도 또 같은 실수를 하네요. 알러지약인 베네드릴을 줬어요. 음식 때문에 생긴 두드러기 반응에 보통 알러지약이 잘 듣더라고요. 약을 먹고 몇 시간 안에 두드러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얼전 케어라도 가지만 피부 가려움이 가라앉으면 바로 낫더라고요. 저희 집에선 떨어지면 안 되는 약이 진통제도 소화제도 아닌 바로 알러지약이에요. 딸은 계절 알러지도 심하고 저희 아들도 계절성 알러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강아지 알러지가 너무 심한데 저희 집엔 반려견 만두가 있잖아요. 매일 하루 2번씩 알러지약을 먹어도 심한 날은 재채기에 눈물 콧물 범벅대면서도 만두 사랑을 놓지 못해요. 청취자분들은 매일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곁에 두고 먹는 약의 종류가 하나, 둘 늘어가는 것이에요. 약이 되었든 영양제가 되었든 말이죠. 저도 30대까지도 복용하던 약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바이타민 D, 오메가3 2가지나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유난히 약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조금만 아프셔도 약을 드시고 또 한국을 방문하시고 돌아오실 땐 사오시는 물건 1순위가 한국 약이에요. 정말 종류별로 한 보따리 사오십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선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들도 많고 영어를 모르면 약을 고르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국 분들 집에 가면 약통이 아주 커요. 서랍 하나가 전체 약인 집들도 여럿 봤어요. 그 약통 안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약들도 많아요. 약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했어요.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오남용하면 또 다른 질환을 불러 수명을 재촉합니다. 약은 잘 쓰면 명약, 잘못 쓰면 독약이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횟수는 연간 17회로 이건 2018년 기준이에요. OECD 회원국의 평균 6.8회보다 2.5배나 높아요. 일본은 12.6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2번째예요. 병원이나 의원에 자주 간다는 말은 약 처방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해 지출된 약값은 건강보험진료비 86조 원의 20.6%에 달하는 17조 7천억 원입니다. 이건 2019년 기준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감기로 병원을 갔을 뿐인데 4-5가지 약을 받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열나면 해열제, 두통에는 진통제, 기침이 나면 천식약, 콧물이 나오면 비염약, 식욕이 없다면 소화제. 약 때문에 위가 아픈 것을 막기 위해 위장약을 처방받아요.
국내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매일 5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65세 이상은 무려 45%였고 1년간 매일 5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10%에 달했어요.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평소 5가지 이상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인구는 65세에서 69세가 25%, 70세에서 79세가 46%라고 보도했는데요. 이건 2017년에 조사된 기록이에요. 위산 역류 억제, 심장병, 우울증, 불면증 및 기타 질환과 관련해 20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사례도 흔했어요. 문제는 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응급실 방문 확률이 1.2에서 1.8배 높고요. 사망 확률은 1.6에서 2.8배나 높았다는 것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시지는 않는지 한번 꼭 살펴보세요. 저희 엄마께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복용을 하는 약이에요. 처음 약을 처방받았을 때 아유, 약이 엄청 센가 보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보니. 우리는 약이 독하다. 그래서 꼭 밥을 먹고 섭취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약이 이렇게 조그만 걸 보니 엄청 독하나 보네. 라는 말도 합니다. 독하다라는 것은 자극적이거나 부작용이 많거나 오래 먹으면 해로울 것 같다 등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약이 독하다라고 말해버리면 상대적으로 환자가 그 약을 잘 챙겨서 먹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환자가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모든 약을 순하다라고 말해버리면 전문가로서 정확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순한 약과 독한 약을 정확히 구분짓는 분류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약을 분류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게 돼요. 그러기에 같은 약이라도 어떤 약사는 순한 약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약사는 독한 약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이롭게 하는 약에 독하다는 말을 붙이기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를 구분짓는 분류 기준마저도 명확히 없으니 환자들이 생각하는 독한 약의 기준은 천차만별인 거죠. 제약사에서는 환자가 복용하기 편하게 약효의 지속시간은 늘리되 알약의 크기를 작게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이런 노력을 기울인 신약들이 독한 약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시는 골다공증 치료약, 항진균제 등은 복용 주기가 길다 보니 실제로 독한 약이라는 누명을 자주 쓴다고 하네요. 약효는 강력하겠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많은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약들이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니지만 복용 한 번만으로도 효과가 장시간 유지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복용을 권장하는 것이지 부작용이 많은 독한 약이라 일주일에 한 번 복용을 권장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알약의 크기와 약의 함량은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히려 목 넘김이 쉽도록 알약을 작게 만드는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약 1위 뭘까요? 바로 진통제입니다. 타이레놀이나 에드빌은 어느 집이나 늘 상비하는 약이에요. 두 번째는 알러지 약인데요. 알러지 시즌이 되면 미국의 커스코 입구에 베네드릴, 젤텍, 클라레틴 같은 알러지 약이 쫙 진열돼 있을 정도로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세 번째는 소화제입니다. 세계 판매량 1위 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스피린이에요. 메디컬 투데이에 따르면 아스피린은 전 세계에서 연간 600억 정 이상을 복용한다고 해요.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승무원에게도 아스피린이 지급되었었다고 하네요. 아스피린의 주 성분은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있는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인데요. 해열, 진통, 소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오래전에 제 친구가 수술을 해서 진통제를 먹고 있었는데 어머 윤주야 이거 뭐니 이거 어머 너무 좋아 너무 편하고 얼마나 그 약에 대해서 입만 열면 칭찬을 하던지 제가 약 이름도 기억을 한다니까요. 놀코 숫자가 들어있었는데 325인가? 그랬어요. 확실히 다르다고 하면서 야, 이 약 대박이야. 밤에 잘 때만 하나를 먹는데 몸이 편안해지고 통증도 순식간에 완화되고 왜 사람들이 중독되는지 알겠다니까? 나 살짝 무서워지기도 해. 먹고 나면 너무 편해져서. 수술 후 아주 센 진통제를 처방받았었던 친구는 왜 진통제에 중독이 되는지 알겠다고 할 정도로 아픔 없이 회복 기간을 보냈었죠. 물론 의사 처방대로 따라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요. 간혹 과다 복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보통 약에서 과다 복용이란 아스피린, 아세트, 아미노펜 등의 진통제를 정량의 2배 이상 복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장 손상은 일부 민감한 환자에게서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이나 심하면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대표적인 진통제는 타이레놀이에요. 다른 종류의 진통제도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꼭 원인을 찾아 해결하시고요.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먹지 않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약을 복용하다 보면 부작용이라는 게 꼭 따라다니죠. 약의 부작용은 처음 복용한 후 며칠 후부터 6개월 사이에 나타납니다. 약은 항상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있지만 예측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해요.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겠죠? 저는 그래서 새로운 약을 처방받는 경우 인터넷 검색을 해봐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의 방법이라는 책의 저자 마코트 박사는 효과가 있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몇십 년이나 계속 복용했기 때문에 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무섭다라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식생활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약을 끊어야 장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약은 아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기 전에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성분, 제조사로도 검색을 꼭 해보세요. 의약품 정보와 안전한 사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투여하면 안 되는 환자를 비롯한 주의사항 등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똑똑해서 영양소가 적절하게 공급만 되면 필요한 곳에 공급하게 되고 필요 없는 물질은 배출하게 되죠. 비타민에 대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다면 화학적으로 가공 합성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과
그 성분이 들어있는 자연식품을 섭취했을 때를 비교하면 흡수율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홍삼을 달여 먹는 것과 홍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알약으로 먹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알약수를 늘리는 것보다 흡수 효과가 좋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비타민은 체내에서 필수적이기도 하고 피로물질을 제거해 효과가 좋기도 하지만 피로를 없애주는 만병통치 물질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 9시간이라고 저녁에 술을 먹었을 때 생기는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약 3일 정도가 소요돼요. 종합 비타민 드세요? 종합 비타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종합 비타민이란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합쳐놓은 약입니다. 그런데 성분을 보면 비타민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미네랄, 식물에 들어있는 성분 등 몸에 좋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물론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B, 비타민 C처럼 우리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성분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할 사람도 있지만 먹을 때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비타민 중에는 많이 먹어도 배설이 되어 쌓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반면 섭취하면 그대로 몸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종합 비타민에는 몸에 쌓이는 비타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종합 비타민은 꼭 먹어야 하는 사람만 먹는 것이 좋고 또한 먹더라도 지정된 양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몸에 좋은 것이니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성분 중 특히 비타민 A, D, E, K는 주의해서 섭취하셔야 해요. 이들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졌다고 해서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에는 지방이 많습니다. 비만한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지방이 많은 사람이 지용성 비타민을 먹으면 몸에 더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종합 비타민을 조금 더 먹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처방전 없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장수국가인 일본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약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 전철을 밟고 있어 귀 기울일만 하죠. 일본 니가타 대학 명예교수인 오카다 마사이코 의학 박사이자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의사와 약 선택법의 저자. 이분은 연령과 타고난 체질, 자연 치유력을 고려하지 않고 약부터 건네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다 라면서 약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나 가족이 10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주치의에게 약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라 라고 조언했어요. 우리나라도 약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01년도에 도입된 약 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사에게 절감된 약제비의 30%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지만 효과가 크게 없다고 합니다. 약 처방전도 환자가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쓸 때 거의 대부분 영어로 쓰는데 환자나 보호자는 한글로 써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어로 약품명이 표기되어 있으니까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는 대학 졸업자라고 해도 어떤 성분의 약이냐고 묻기보다 식전에 먹는 거냐, 식후에 먹는 거냐, 몇 알 복용해야 하느냐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약의 성분, 약의 부작용, 먹는 방법 등 꼼꼼히 따져보세요. 청취자분들 매일 몇 개의 약을 복용하시나요? 꼭 필요한 약인가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세요. 워싱턴 윤준의 지금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